네, 공직 구조입니다. 네, 여러분 책 259쪽에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공직 구조를 보게 되면 공직 구조에는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계급제냐, 직위분리제냐, 직위분리제는 어떻게 수립 절차가 있고, 공무원은 어떻게 분류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 뭐 이 정도로 제가 뭐 공직 구조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이 공직 구조 부분을 공부할 때는 도대체 공직 구조가 무엇인지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사행정은 사람에 대한 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 다양하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해야 할 뭐가 있어요? 일이 있어요. 일.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크고 작은 일, 이런 일들이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구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일반 행정직 일을 하시고 행정 일을 하시고 여기는 전산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수, 또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1급, 여기는 2급, 여기는 3급, 여기는 4급 이렇게 급수로 구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또 있을 수 있겠죠. 일도 여기가 일이잖아. 일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컨대 쉬운 일, 어려운 일, 빨리 하는 일, 늦게 하는 일, 뭐 이렇게 일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중심으로 구분하느냐, 사람을 중심으로 구분하느냐 이렇게 이러한 다양한 구분이 있는 게 공직 구조다. 근데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인사행정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공직 구조로 구분하는 것은 어디에 의존적이냐 하면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죠? 지금까지 배운 인사행정 제도이다. 그 나라가 직업공무원제를 취하고 있느냐, 그 나라가 실적주의를 취하고 있느냐, 그 나라가 역관주의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분류와 방식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미리 이해한 다음에 보셔야 됩니다. 자, 공직 구조는 일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직위분리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사람을 일정한 기준을 그룹별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분류, 특정 그룹의 공무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고위공무원제 제도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중에 첫 번째 개방형과 폐쇄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개방형과 폐쇄형은 아주 심플한데요. 극단적 개방형과 극단적 폐쇄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개방형이 뭐다 폐쇄형이다 뭐다 배우면서 각국은 이런 걸 절충적으로 사용하게 있겠죠. 자, 이 개방과 폐쇄형 나눈 기준은 조직의 어느 직급에서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느냐, 내부 승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하느냐를 기준으로 개방형과 폐쇄형을 나눈다. 무슨 말씀이냐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그죠? 피라미드가 이 극단적인 개방형과 9급이고 1급이 있다면 개방형은 1, 9, 8, 7, 6, 5, 4, 3, 2. 이 모두가 다 신입 직원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개방형은. 우리나라에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9급 공채, 7급 공채, 5급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숫자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9급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밑에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폐쇄형입니다. 근데 엄격한 폐쇄형은 여기만 열어줘야 되는 거. 이런 건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많고 여기 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폐쇄형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방형은 다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열어주는 대신 승진의 범위는 어떻게 할까요? 좁겠죠. 요게 좁겠죠. 6급으로 들어가서 한 4급까지밖에 못 갑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9급 들어가서 1급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런 형태로 우리는 폐쇄형이지만 길다 이런 것들이. 자, 우리나라는 폐쇄형 인사제도를 기초로 하여 개방형 인사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폐쇄형을 기초로 하고 개방형을 보완적으로 운영하네. 개방형 인사제도 요소 중요하죠. 저는 고위공무원 제도.
개방형 직위제도, 민간 전문가를 공직에 파견한다든지, 민간 경력자를 채용한다든지, 민간 경력자 뭐 5급, 7급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개방형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방형 인사제도는 모든 직급에 외부로부터의 신규 채용이 허용되는 거예요. 예. 상위 직급의 결혼이 생길 경우 내부 승진에 의존하지 않고 조직 외부로부터 신규 채용에 의해서 충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제도입니다. 뭐 장단점을 한번 보시고, 폐쇄형 인사제도는 최하위급 계층에서만 신규 채용이 이루어져 내부 승진을 통해 상급으로 올라가는 공직 구조예요. 이 원칙적인 폐쇄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폐쇄형 인사제도 장단점은 상당히 이 직업공무원제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직업공무원제도 뭐죠? 예, 젊고 유능한 공직자를 평생을 통해 가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알아두시고, 계급제와 직위분리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해버리면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거고, 직위분리제는 일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공직 구조에서 말씀드렸듯이 일과 사람을 중심으로 구분할 방법이 있는데,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직위분리제는 일을 중심으로 구분합니다. 교수님 그 차이가 어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 그러면 구급 공무원 시험에 여러분들이 응시를 해서 내가 합격을 하게 되면 내가 구급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급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을 중심으로요. 그러면 교수님, 일을 중심으로 뽑는 게 있죠. 운전사를 채용하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 자, 우리 용인시에 지금 운전사가 없는 거예요. 운전사를 채용해야 돼요. 그럼 뭐죠? 운전사라는 일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타자 수가 많았어요. 뭐 저도 이 시절에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타자를 쳐주는 거죠. 컴퓨터가 없을 때. 그 타자수, 운전사 이런 분들이 다 일을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 요즘 또 있죠. 제가 운전사라 얘기했지만 요즘 일을 보니 왜 없겠어요 또. 자, 컴퓨터 전문 프로그래머, 또 전산 컴퓨터 전문 수리 하시는 분, 뭐 이런 것들도 다 일을 중심으로 구분. 많습니다. 요즘 내가 이렇게 쉽게 하위직만 얘기해서 그렇게 고위직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홍보 전문가도 있어요. 특히 그 홍보 일만 하기 위해서 뽑는 겁니다. 자, 사람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자격, 능력, 지위, 신분과 같은 사람의 특성에 따라 계급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계급, 구급. 구급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 중심으로. 자, 특정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먼저 선발하고 그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맡기는, 구급을 먼저 선발하고 직급을 맡기는 게 이게 계급제입니다. 직위분리제는 일을 중심으로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공직을 분리하는 겁니다. 일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 등을 기준으로 직위를 분리하며 할 일을 먼저 결정하고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할 일을 먼저 결정하고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자, 그래 운전사다, 타자수다, 홍보 전문가다, 프로그래머다, 수리공이다 먼저 선발하고 하는 겁니다. 자, 계급제와 직위분리제의 비교. 뭐 요거 따라주시죠. 각국은 공직 분류 체계는 양자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되어 가고 있다. 역사적 배경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계급제는 주로 농경사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위분리제는 주로 산업화 실현된 미국에서, 이렇게 산업화가 되면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니까. 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여러분 외지 말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자, 폐쇄형은 어디에 가까워요?
우리나라가 폐쇄형이잖아요. 그죠? 폐쇄형은 계급제와 친숙해요. 개방형은 뭐죠? 직위분리제와 친숙해요. 왜 그럴까요? 자, 직위분리제의 우리 예를 운전사 예를 들었습니다. 운전사를 뽑아, 운전사는 운전사 하기 위한 것만 뽑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평생 갈 수 있어요? 자, 폐쇄형이다. 그럼 운전사 9급으로 들어가고 운전사 1급이 이렇게 평생 동안 못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이런 직급은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형이 맞는 거고요. 계급제, 여러분들처럼 9급으로 들어가서 평생 1급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죠? 이런 계급제에서는 폐쇄형이 맞다. 그다음에 일반 행정과 전문 행정이 딱 나오죠. 전문은 뭡니까? 전문 운전수잖아요. 이건 뭐죠? 직위분리제죠. 전문 행정가는 홍보 전문가, 일반 행정가 여러분들이잖아요. 성남시, 용인시 9급으로 들어가서 성남시, 용인시에서 여러분은 뭐 정책도 하고 예산도 하고 사회복지도 하고 다 하잖아요. 강한 신분 보장, 여러분은 강한 신분 보장이잖아요. 계급제죠. 미약한 신분 보장, 이거 뭐죠? 직위분리제죠. 너무 당연하겠죠. 직위분리제. 운전수 금방금방 나가니까. 장단점도 사실 쉬워요. 뭐 이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보다 그러나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중요해요. 여기. 그러나 계급제의 단점입니다. 전에도 직원의 조직 전체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여기서 직원이 조직 전체에 대한 몰입도는 조직에 대한 다른 몰입도 아니에요. 조직에 대한 몰입도 여러분. 조직에 대한 몰입도는 높아지죠.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을 두고 있는 직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직무에 대한 일에 대한 몰입도는 뭐예요? 낮아지죠. 왜냐하면 이 일 했다 저 일 했다 하니까. 직위분리제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잘 이해하시겠죠? 조직에 대한 몰입도는 더 높아요. 왜냐하면 그 조직에 내가 국토부 들어가면 9급으로 들어가 국토부 1급까지 올라가니까 국토부에 얼마나 내가 몰입하겠습니까? 근데 하는 일은 맨날 바뀌니까 하는 일에 대한 몰입도는 낮아요. 동일 계급에 대해서는 직무의 종류나 성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수를 지급되기 때문에 직무급 체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인사행정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여러분 군대도 그렇잖아요. 병장, 전투부대 병장 지금 적군과 맞닥뜨려서 언제 목숨을 날아갈지 모를 병장이 있는 반면에 저 후방에서 병원에서 가만 누워있는 병장도 있단 말이죠. 뭐 그러듯이 그게 다 계급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무급이 하기 어렵고 형평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행정의 전문화가 부응하기 어렵다. 직업공무원제는 어때요? 직업공무원제는 명쾌합니다. 동일 직무, 동일 보수의 원칙이에요. 그 일 딱 하는 거예요. 운전수 얼마, 타자수 얼마, 홍보 전문가 얼마 딱딱딱 받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전문적 행정관리 역점을 두기 때문에 상위 직급에서의 업무 통합이 어렵다. 그러니까 한 직급 중에 맨날 거기만 있으니까 다른 걸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직무로의 전직이 어렵죠. 예. 인사행정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확보하기 어렵고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 어렵게 하고 신분 보장은 위협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공직의 분류.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중요합니다.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위분리제를 가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위분리제를 가미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계급제를 원칙으로 어떤 직위분리제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하죠. 우선 그 실시가 쉬운 기관, 직무의 종류, 이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직위분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에 국가원법 제24조에 우리나라는 직위분리제를 장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모든 인사 조직 관련 법규에 직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직위분리제적 요소이다. 공무원의 분류를 직군, 직렬, 직류 등으로 종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2006년부터 고위공무원의 계급제를 폐지하고 직무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거. 개방형 임용의 확대 등은 직위분리적 요소이다. 네, 이런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위분리제 수립 절차. 직위분리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립 절차가 필요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아까 봤듯이 직위분리제는 일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의 종류, 곤란도, 책임도 등을 기준으로 직위를 분리하는 겁니다. 우선 수립 절차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를 꼭 알아두세요. 먼저 첫째, 준비, 둘째, 직무조사, 직무분석, 직무평가, 그 다음 직무명세서 작성, 정급. 이 6가지 과정은 일단 알아두셔야 된다. 자, 우리가 이 직위분리의 방법을 공부할 때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우리 용인시청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용인시청에 지금 본청에 2,000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직위 분류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용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같이 먼저 준비 단계를 해야 되겠죠. 분류 대상. 자, 그럼 2,000명이냐 이런 어디 본청만 하느냐 외청은 안 하느냐 하죠. 직무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모든 직원들한테 나는 무슨 일을 한다. 그리고 개별 면접 질문서를 다 받아보고 또 현장에 가서 관찰도 해봐야 되겠죠. 실제로 정말 저 사람이 일을 하는가 저런 일을 하는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 모았어요. 다 이제 2,000명에 대한 모은 다음에 우선 직무 분석을 합니다. 직무 분석은 자 유사한 것끼리 전산 일들은 어디 있지 이렇게 여기는 토목 여기는 일반 행정 여기는 건축 여기는 위생 여기는 보건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을 다 모아보는 겁니다. 건축 일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행정 일은 이렇게 다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다 모으는 거예요. 이게 직무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종류별로 종적으로 분류한다 그래요. 이걸 종적으로. 이 종적으로라는 의미는 이렇게 유사한 일들끼리 모으는데 이게 종적이에요. 그래서 환경, 건축, 유사한 것끼리 작업을 묶는 거예요. 거기에 용인시청에 있는 전산 작업들을 다 누구 어떤 일들이 있더라 다 이렇게 모아요. 토목질 딱 했더니 모아요. 이게 직무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직무 분석을 저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썼는데도 이 종적이란 거 틀린 사람은 가만히 안 둡니다. 직무 분석이죠. 직무 평가는 뭐냐? 자, 그 다음 직무 평가라는데 요렇게 놔두고 전산 중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는 칸을 9칸을 갖다 놓고 제일 어려운 업무를 맨 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 칸까지는 그때 사실 이게 정급이니까 이렇게 어쨌든 넣습니다. 이렇게 제일 어려운 업무는 위쪽으로 칸은 죄송합니다. 칸은 이 정급이니까 나중에 해야 돼요. 일단 어려운 업무는 위쪽으로 쉬운 업무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해서 횡적으로 어려운 거와 쉬운 거 이렇게 한 3등분해서 어려운 거 쉬운 걸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횡적으로 하는 게 저는 평자는 이렇게 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횡적이다. 분석, 종적이다. 이렇게 종적으로 분리하는 게 이게 횡적으로 분리하는 게 이제 직무 평가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고 정급을 합니다. 정급은 이제 딱 급수를 배정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이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수직적으로 분리하죠. 이렇게 보시면 직위 분리해서 이렇게 이게 2,000명의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보니까 행정직군과 기술직군, 행정직렬, 전산직렬 중에 행정 중에서 일반 행정이 있고 교육행정 일들이 있더라. 일반 행정 일들을 이렇게 쭉 모아보고 교육행정 중에 기술직렬 중에 교육행정 다 모아보고 전산관리직을 뚝 모아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수평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위로 가고 좀 제일 쉬운 일 알아오고 그 다음에 급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적으로 내리고 횡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절차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다시 돌아가서. 근데 직무평가하는 방법은 계량적인 방법과 비계량적인 방법들이 있더라. 이 계량적인 방법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요소 비교법이라는 방법도 있더라. 요소 비교법은 이 점수법의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그죠? 가장 핵심적이게 되는 몇 개의 직무 기준을 선정하고 각 직무의 평가 요소를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와 결부시켜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 직무를 선정하는 거예요. 핵심 기준 직무를 선정하고 각 직무의 평가 요소를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와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뭐 기준을 하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점수법은 점수를 막 주는 거고 요소 비교법은 기준을 하나 만들어 하는 것 차이가 있다. 비계량적 방법, 서열법, 뭐 책임도 순으로 쭉 서열을 세우는 겁니다. 분류법. 분류법은 사전에 만들어 놓은 등급에 각 직무를 적절히 판정하여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은 우리가 이게 순서를 매기지만은 이 분류는 사전에 만들어 놓은 등급이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전에 만들어 놓은 등급에 따라서 분류법은 분류하는 것이다. 서열법보다 좀 더 발전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쭉 이해를 할 순서들을 또 다 이해하고 할 거예요. 직무 분석과 평가만 알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문제는 이 부분의 시험 문제는 나오면 이게 국가공무법 제5조에 있는 직위분류제의 주요 용어들이 있어요. 이거요. 이거는 제가 일부는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내 말을 이해하더라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잘 오래 듣다가 시험 보러 갈 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날. 물론 지금도 암기해 놓고요. 또 시험 보기 전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직위는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이게 한 명. 이게 핵심이에요.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이런 거예요. 무슨 과장님, 무슨 교수님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국장님 그러죠. 함사라는 게 자치행정국장은 한 사람이잖아요. 무슨 과장도 한 사람이에요. 그게 직위예요. 직급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이다. 다시 말해서 자, 여기에 우리 부의 국장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있고요. 각 국에 과장이 3명씩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장님들은 그죠? 이 국장들은 대체로 2급이죠.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 이 동일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다가 유사한 직위의 군이다. 이 직위 무슨 국장, 무슨 직위의 군인다는 거예요. 무슨 과장, 이 직위의 무리들이다. 이게 그래서 요 사람들은 대체로 그래서 뭐라 부르죠? 지금 이게 국장이니까 그런데 이 과장들은 전부 서기관, 무슨 서기관들이죠. 직급상 따지면은. 그래서 직급이라고 부르고 정급 아까 봤죠? 이 배정하는 게 정급이고요. 제일 어려운 게 요 세 가지입니다. 저는 유열군으로 배우는데 유열군이에요. 이 유열군이 어디냐면 여기 있잖아요. 직유, 직열, 직군. 제일 큰 단위가 군, 그 다음에 류입니다. 류열군이라고 생각하고 이 표를 생각하면서 보면 직유는 같은 직열 내에서 담당하며 다른 직무의 군이고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열의 군이고 열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도 곤란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이다. 이 세 가지는 죄송하지만 제가 설명을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외시기 바랍니다. 직무 등급은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직무 등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하니 상당한 직위의 군이다. 이거와 차이 있는 게 아까 뭐였습니까, 여러분? 차이 있는 거 있죠? 뭐가 달라요? 여기 직급과 있죠, 직급.
이거 비교해야 돼요. 직무의 종류는 다르나 여기는 직무의 종류도 유사한 거예요. 요게 차이가 나거든요.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한 거고 직무 등급은 직무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런 차이가 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직무의 등급은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로 말하면 5급, 4급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다 5급, 4급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이 직급은 오히려 이 직무 등급을 이게 좀 사실 이렇게 헷갈린데 직무 등 부의사관, 서기관 부를 때는 여기 달라요. 행정서기관, 전산서기관 이렇게 하니까 이 직무가 종류가 유사하죠. 이렇게 힘듭니까? 네, 어려울 거예요. 특히 현직에 있을 때 현직에서도 헷갈려요. 제가 이걸 정말 외우기 어려워가지고 내가 공직생활 하면 그래도 헷갈립니다. 만약에 내가 구급 시험 보러 간다 그러면 나도 외울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군으로 외고요. 이것도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시고 외세요. 예, 헷갈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